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병과 건강으로 본 정약용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인은 앓기만 하면 약을 먹고 대인은 병이 고항에 들어도 즐기느니 이쪽은 혹 자양을 바라다가 깎이었는데 저쪽은 청안을 찾아서 확 트인다. 이는 정약용의 양로명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산 정약용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한국인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로서 그를 떠올릴 것입니다.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저작과 함께 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정평 있는 백과사전에 정약용 항목을 들춰볼까요? 일찍이 정약용은 자찬묘지명과 다산연보에서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출생 신분과 학업, 관직 진출과 좌절, 학문과 저술 활동의 추이를 중심으로 삶을 회고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소락해서 정약용의 4대 후손 정규용은 다른 정약용의 글로부터 행적을 가려 뽑아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버젓한 연표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자찬묘지명에서 보인 극적인 삶과 학문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경세와 신령, 더 나아가 정약용의 민중예와 애국을 위주로 하는 극적인 사상과 활동이 결합된 거대한 서세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와 접근법을 달리하여 만약 가계, 학업, 저술길, 저술과 학문적 성취, 애국과 애민에 관계된 사안과 함께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일상적인 내용을 그의 일대기에서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가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 수입과 지출은 어떠했고 여인과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 어떻게 자식을 가르쳤는지, 지인과 만나 어떤 시를 짓고 교류를 나눴는지, 노비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정을 나눴는지 등의 일을 나란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상가 정약용의 면모와 함께 인간 정약용의 모습이 생생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정약용에 관한 저작은 한결같이 이전에는 주변적이라 생각했던 요소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의 가정교육, 제자 양성, 가족의 승려와의 교류, 처에 대한 사랑, 이친 소실과 딸 등으로 연구 주제가 확대했죠. 그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욕과 칠정을 지닌 인간이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리하여 그간 생애의 고난과 학문의 성취, 시대를 이끈 선구자적의 지식이라는 단선적인 상에서 벗어나 더욱 입체적인 다산 정약용의 상을 구축하는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병과 의학 생활로 본 정약용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배 이전 정약용의 병아리 중 가장 눈길을 주어야 할 부분은 그가 냉혹한 자연 조건, 즉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두창, 홍역, 역병 등의 피해를 무사히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정약용도 누구나 다 앓는다고 해서 조선 초에 백사창이라고 불렀던 두창을 앓았습니다. 그는 2살 때 이 병을 앓았습니다. 7살 때 그는 자신의 혼을 산미자로 삼았습니다. 두창을 순조롭게 앓아서 곤보가 된다든지 하는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눈썹 위에 흔적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죠. 이처럼 정약용은 두창을 매우 순조롭게 치러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는 정약용의 나이 14살 때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1775년 홍진을 앓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진을 마진 또는 홍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의 마진은 임신년의 마진과 함께 당대인에게 끔찍한 기억을 심어준 대역병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이 병을 앓아 죽을 뻔했지만 명의 몽수 이형길 덕분에 살아났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정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해 7월에 홍역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이때 앓은 마진에서 구해준 것을 감사하게 여겨 정약용은 몽수전을 지어 그의 행적을 찬양했죠. 또한 몽수 이형길의 마진합을 확장하여 거작인 막과 해통을 지었습니다.
다행히도 정약용은 어린 시절에 도치학 마진을 앓은 것 이외에는 다른 큰 병을 안 앓았던 듯 합니다. 36살 때의 늦겨울 그는 심한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가 황해도 곡산부사로 재임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 유행병은 사신이 왕래하는 서쪽 길을 타고 곡산에 들어왔고 정약용도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읍의 노인네들이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 병이었죠. 그는 새해가 시작할 때에도 이불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병중임에도 그는 주민들에게 치료를 권하고 미곡으로 그 위급함을 구휼하며 또 주인 없는 시체를 장사 지내주었죠. 조정의 기록을 보면 1798년 늦겨울에 윤행지질이 유행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20만 8천여 명이 죽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성내에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장사 치를 수 없는 사람을 장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곡산부사 정약용도 어명을 투철히 이행했죠. 정약용이 여질이라 말한 병은 겨울철에 윤행지질, 곧 오늘날의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로 추정되는 병입니다. 독감에 앞서 1790년 서울에 마진이 유행했는데 이미 이 병을 앓은 바 있던 정약용은 아무런 일도 없이 그 유행을 넘겼습니다. 독감 이후의 병 기록으로 39살 때 눈병을 앓았다는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병은 아니지만 정약용은 가족의 병고와 그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족의 병 경험은 이후 그의 의학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자식이 11명이었고 그중 7명이 3살 이전에 병사했습니다. 정약용은 죽은 아이에게도 다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태어난 아이들 중 둘은 각각 4일과 10일 만에 죽었고, 셋이 2달 안에 안팎에 죽었고, 하나는 3살에 죽었습니다. 4남과 5남 둘을 열흘 사이에 동시에 이룬 것입니다. 이 중 정약용은 3남의 죽음에 특히 자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죽음이 그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기생을 끼고 술수작을 할 때 생겼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보다 죽은 애가 곱절이나 되는 것을 기억하며 정약용은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잔혹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할 것인가 라며 통곡했습니다. 다행히도 장남 하경과 차남 하규가 1788년에 도창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그가 27살 때의 일입니다. 정약용은 감격에 겨 작은 아이 말 배워도 그대 아니 기뻐했고 큰아이 글자 배워도 그대 아니 믿었나니 만두창을 이겨내자 골격이 변하여 오늘에야 의젓이 두 아들을 두었구나 라고 읊었습니다. 앓은 자식 6 중 5은 사인이 두창이었으니 그가 1790년대 후반부터 일생 동안 중두법에 보인 큰 관심은 이런 비참한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의학 생활과 병간 관련은 1801년 유배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가 유배를 간 곳은 경상도 장기와 전라도 강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는 분노, 외땅 객지 생활 해소에 관한 바닷가의 이질적인 풍토 등 자연환경, 사회경제환경, 심리적 상황, 육체적 상태 모두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서울에 비해 좋은 의원도 없고 약재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벽지였죠. 그곳에서 정약용은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했고 자기의 몸과 병 관리를 스스로 해야만 했고 단순히 육체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삶의 동기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방대한 유학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저술 의욕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틈틈이 시문을 지어 자신의 심사를 날렸습니다. 40살 때 유배를 간 이후로 정약용은 작심하고 저술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하루 종일 쉼 없는 집필 활동으로 인해 왼쪽 어깨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서 시력까지 나빠져 안경 없이는 활동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유배 이후 차츰 건강이 악화해 폐인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증상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임을 밝혔죠.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공식적인 표거지만 이 기록은 정약용의 학문 활동이 병이나 건강과 밀접한 함수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약용의 병과 건강으로 본 생애를 유배 이전의 병, 곡산 불사 시절의 독감이한 정약용 아이들의 불행한 병사, 정약용의 유배와 역경의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